네, 2021년 10월 7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5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제8장 기독교 신학자들 중세의 과학과의 타협점을 찾다입니다. 우리 교재 7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둘러싼 가장 뿌리 깊은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의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편견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교재 7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300여 년 동안 박해를 하였다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얼마 가지 못한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열되었고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중세 문화의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감당한 곳은 기독교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교재 78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서기 529년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 개원을 함으로써 수도원의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재 8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수도원은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세속화를 막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과 또 자신의 신학을 지키려고 하였던 이 수도원이 과학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교재 8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수도원은 신앙을 위한 기관이었지만 수련과 학문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수도원은 부묘과 공동체 생활을 통한 신앙 훈련과 함께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교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수도원 내부에 학교와 도서관, 필사실을 갖추었으며 장래 수도사를 희망하는 예비 수도사들에게 글쓰기, 라틴어, 수사학, 논리학, 기학, 천문학 등 3학 4학과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재 8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수도원이 교육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도원에는 도서관을 두어서 성서를 포함한 역사서와 교과서를 포함한 그리스의 고전들을 양피지 등으로 소중하게 보관을 하였습니다. 교재 81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6세기에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적 고전들이 수도원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자리하였기에 그리스의 과학 서적과 세네카, 플루니우스 등 로마의 백과사전들 또 기독교 교부들이 자연 철학적 저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 과학의 전통이 수도원을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과학은 대립과 또 서로의 발전에 방해를 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도원 안에서 과학이 발전하였던 것처럼 서로 상생하며 또 서로의 경쟁을 통한 이런 발전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8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게르만 민족이 영향권 아래에 서로마가 과학의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을 건설한 동로마의 과학은 서로마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재 8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동로마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또는 천체론 등의 주석을 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운동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비판적 평가와 또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 과학의 충실한
계승자로서의 임무와 함께 또 비판적 사유를 통하여서 더 진전된 발전된 과학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재 8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중세 초기에 기독교 교부들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적 유산과 기독교 신앙과의 조화를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서 이데아를 기독교의 천국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재 85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1256년 파리 대학의 신학부 교수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 신학의 조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와 또 아퀴나스가 과학의 신학의 접점을 찾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노력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8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아퀴나스는 이중신앙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이중신앙론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신앙을 신의 계시에 의해 얻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퀴나스는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와 또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이성을 모두 존중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재 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르네상스 이후 근대 과학자들의 자연 탐구는 사실상 신학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적 탐구를 신의 선물로 인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제 보수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누스가 자유주의적이고 또 신앙과 또 세상의 철학을 섞는 세속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질 만큼 우리가 학문의 또 이성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이런 역사의 오랜 경험과 또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만큼의 문명을 이루어진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과 또 신앙을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효진 학생. 네, 교수님. 네, 전효진 학생은 종교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전효진 학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크게 진화론하고 창조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 어떤 또 그 세계관을 전효진 학생은 이렇게 더 추종하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진화론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종교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이제 진화론 중심으로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학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것이 또 변함없는 진리라고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또 진리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또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또 먼 훗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오류건을 포함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이런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 말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또 영적으로 또 신앙적인 면에 또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또 사람의 또 이런 아름다운 미적 추구에 대한 이런 감각들을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이성만 가지고 내 일평생을 판단하며 또 이 이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거나 또는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진화론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들은 신앙을 깎아먹으며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것을 우리 책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유진 학생, 네, 교수님. 전유진 학생은 지금은 신앙은 없지만 뭐 이렇게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카톨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요? 아무래도 종교적인 부분은 대학교 와서 교양 수업을 통해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유진 학생도 일단 과학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인간이 어디서 왔고 또 죽음 이후에는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거나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만이 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다양한 탐구와 또 이런 사색을 통하여서 보다 성숙되어진 또 성장하는 우리 전유진 학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 8장은 이처럼 신학과 또 과학이 충돌되어지거나 또 서로에 대해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통하여서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또 과학의 확신과 영감을 얻어가는 이러한 도움으로 또 윈윈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나는 진화론, 나는 창조론 한 가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주장하고 있는 창조론은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또 기독교 신앙인 분들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전유진 학생, 네, 교수님. 네, 우리 지금 화면이 제 PPT로 계속 나가고 있나요? 네, 현재 PPT 화면이 띄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제 5주차 워크숍의 내용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은 마나베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으로 공동 수상자가 되었는데 마나베 교수는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현대화 또 과학화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점차 높아질 것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CO2의 농도가 2배가 되어지면 아마도 지상의 온도가 2.3도 정도 상승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런 기온의 상승은 여러 기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67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또 슈퍼컴퓨터라는 또 이런 좋은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 50여 년 전에 이런 컴퓨터도 이렇게 활성화되어지지 않는 시기에
대기 중에 CO2의 양이 늘어갈 것을, 또 이로 인해서 지상의 온도가 2.3도 상승할 것을 예측한 것은 놀라운 그런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마나베 교수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측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CO2의 농도가 산업화와 또 이런 배기 가스로 인하여서 CO2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오랜 노력들과 또 이런 업적을 통하여서 인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노벨 물리학상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연구가 과거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노벨 물리학상에 대한 관심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주차의 워크샵은 올해의 물리학상 수상인 이 마네베 교수의 이런 CO2 증가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작년에는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우리 로저 펜로즈 교수가 블랙홀에 대한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블랙홀 이론은 인류의 또 시작, 또 우주의 시작을 알려줄 수 있는 출구와 같은, 입구와 같은 그런 분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또 우주의 시작과 또 그 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사실들은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2019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빅뱅 이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어졌는지를 밝힌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에 빅뱅 이론이 노벨 물리학상을, 또 2020년에 블랙홀이 노벨 물리학상을, 올해 2021년은 기후변화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들과 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짧게 한 2, 3분 정도 누가 물으면 이런 내용으로 이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성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에 그 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전유진 학생, 네, 교수님. 지금 화면에 어떤 화면이 보이고 있나요? 지금 2020 노벨 물리학상 네네. PPT는 네,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옮길게요. 예, 지금은 이제 화면에 그 토론 그 워크샵 자료가 보이고 있나요?
아니요, 아까와 같은 화면이 띄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음, 네, 이제 화면이 송출되고 있나요? 네, 교수님 화면이 보입니다. 네,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 좀 보는데 가시성을 높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윤인 학생 화면 글씨가 좀 읽을 만큼 보이고 있나요? 네, 교수님 읽을 정도로 보입니다. 아, 네. 어, 제 5주차 워크샵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과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제는 크게 두 파트인데,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6년 바로 5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미래의 많은 일자들이, 기존의 일자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대표적인 일자리들이 사물 인터넷, 또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세 번째는 블록체인, 네 번째는 3D 프린팅,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 이러한 분야들이 앞으로 전 세계의 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6개의 분야가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비록 1학년들로 우리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듣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4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때에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그런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개 중에 나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어떤 분야인지, 또 이런 분야가 또 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되어졌는데, 2019년에 제임스 피브스 교수가 빅뱅 이론에 대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로저 펜로즈 교수가 블랙홀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또 올해 2021년에는 이 마나베 교수가 이 지구 온난화를 예측한 것으로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 물리학상이라는 것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019년, 20년, 21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나는 블랙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나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또 지금은 아무래도 기후 온난화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 5주차는 현재 우리가 관심이 되어지는 이슈에 대한 자신의 주장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4차 혁명 시대의 미래에 유망한 6가지 직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발표되어진 노벨 물리학상의 주제인 빅뱅 이론, 또 블랙홀 이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총 9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워크샵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토론 게시판의 제목에다가는 여러분의 이름하고 학번을 쓰고 또 여러분이 이 9가지 주제 중에서 선택한 것 한 가지를 고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주제를 고른 이유를 한두 줄로 기술하고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와 관련되어진 여러분이 아직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검색창에 그 해당 단어를 넣어서 뉴스거리를 이렇게 아니면 자료들을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이 옮겨놓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쓰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한 5줄에서 10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복사해서 그 복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 빠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또 2줄에서 한 3줄 정도 이렇게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제출 시한은 10월 13일 수요일까지이고 또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짜게 될 팀과 또 여러분의 수업 참여 점수에 또 반영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워크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이 강의를 녹화로 압축해서 듣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워크숍을 수행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고지를 합니다. 자, 우리